아버지의 가게를 돕던 특전사 707 특임단 여성이 자신의 가게에 조폭이 찾아와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을 건드리면서 진상을 부리자 양아치 조폭을 제압하여 참교육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름과 갯내음 그리고 짭조름한 바다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 인천 연안부두의 아침은 대한민국 그 어느 항구보다도 역동적으로 깨어났다. 밤새 서해의 품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실은 어선들이 디젤 엔진의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두에 정박하면 경매사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삶의 전쟁이 시작되는 곳. 강하늘은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군복 대신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곧게 편 허리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주위를 예리하게 살피는 눈빛은 그녀가 이곳의 일상과는 조금 다른 세계에 속해 있음을 암시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대테러 요원이었다. 작전 지역의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주어진 몇 년 만에 온전한 휴가. 그리웠던 것은 오직 두 가지였다. 아버지의 주름진 웃음 그리고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온기.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연안부두 어시장 한편에 자리한 작은 횟집 하늘수산으로 향했다. 십수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맞으며 빛이 바랜 간판이었지만 그 아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는 아버지 강만수의 모습은 어제 본 것처럼 선명했다. 아버지는 수조에서 펄떡이는 광어를 막 건져 올리던 참이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딸내미. 아버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하늘을 향해 달려왔다.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하늘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느꼈다. 훈련의 고됨도 작전의 긴장감도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움도 그 투박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뭐냐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너야말로 이게 얼마만이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려. 강만수는 딸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늘 똑같죠 뭐. 하늘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늘 똑같은 일상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자, 어서 들어와. 내 엄마가 생전에 그리도 좋아하던 갑오징어가 오늘 아주 실한 놈으로 들어왔다. 데쳐서 초장 딱 찍어 먹으면 횟집 안으로 들어서자 비릿한 바다 내음보다 더 진한 사람 사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벽에 붙은 빛바랜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리고 카운터 뒤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수줍게 웃으며 아버지의 팔짱을 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하늘은 잠시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5년 전 지독한 병만은 끝내 어머니를 데려갔다. 707에 입대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 엄마 나왔어. 마음속으로만 건네는 인사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딸의 어깨를 감싸 안는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다. 내 엄마도 우리 하늘이 와서 엄청 좋아할 게다.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휴가 기간 동안 하늘은 온전히 하늘수산의 딸 강하늘로 돌아갔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경매시장에 나가 펄떡이는 활어를 고르고 가게로 돌아와 능숙하게 수조를 정리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회 뜨는 솜씨도 며칠 만에 제법 능숙해졌다. 그녀의 손은 본래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아닌 적을 제압하는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날카로운 회칼을 쥐고 생선의 결을 따라 섬세하게 움직이는 감각은 의외로 낯설지 않았다. 모든 것은 집중력과 정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았다.
점심시간이면 횟집은 인근 상인들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하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는 단순한 노동 속에서 그녀는 잊고 있던 평범한 삶의 감각을 되찾았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강중사라 부르지 않았다. 하늘수산 이쁜 딸 혹은 사장님 따님일 뿐이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아버지와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손수 끓인 서더리탕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오늘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아버지만 하겠어요. 혼자 이 넓은 가게를 어떻게 다 보셨어요? 이제 내가 와서 든든하다, 든든해.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어머니 이야기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늘은 소주잔을 채웠다. 아버지, 가게 벽에 걸린 저 나무 간판, 엄마가 직접 쓰신 거 맞죠? 카운터 옆 주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위에 걸린 작은 나무 간판이었다. 하늘수산이라는 네 글자가 정갈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로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간판을 보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 엄마가 나랑 이 가게 처음 열 때 며칠 밤을 새워가며 파낸 거야. 우리 하늘이 이름 따서 가게 이름 짓고 앞으로 우리 가족 이 가게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저게 우리 가게의 시작이고 내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지. 간판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다. 가족의 역사이자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유품이었다. 하늘은 그 간판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평화로운 며칠이 흘렀다. 하늘은 오랜만에 단잠을 잤고 꿈속에서는 화약 냄새 대신 바다 내음이 났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 아주 희미하고 불길한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가게 구석에서 누군가와 긴장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딸의 시선을 느낀 아버지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그 순간 하늘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작은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평온한 수면 아래 꿈틀거리는 위험한 해류처럼. 늦은 저녁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섰을 때였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원소 뒤에 남은 고요함을 깨고 낡은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남자 셋이 횟집 안으로 어기적거리며 들어섰다. 저렴한 향수 냄새와 담배 찌든 내가 훅 끼쳐왔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맑은 수조에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가게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오염시켰다. 선두에 선 남자는 꽉 끼는 검은 셔츠 위로 붉어져 나온 근육과 목덜미부터 손목까지 빈틈없이 이어진 용 문신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험상궂은 얼굴로 가게 안을 훑어보았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는 포식자처럼. 그의 뒤를 따르는 두 명 역시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한 명은 비쩍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고 다른 한 명은 별 생각 없어 보이는 얼굴로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었다. 강만수 씨 계신가? 용 문신을 한 남자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듯 거칠었다. 테이블을 정리하던 강만수는 그들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혹은 올 것이 왔다는 듯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딸과 농담을 나누던 온화함은 사라져 있었다. 황 실장, 여긴 어쩐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하늘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들의 관계가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황 실장이라. 정중한 직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다. 어쩐 일이긴. 사장님 얼굴 까먹을까봐 보러 왔지. 황철이라 불린 사내가 비죽이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강만수의 어깨를 친근한 척 툭툭 쳤지만 그 손길에는 명백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시네.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시나?
그의 시선이 가게 안을 훑었다. 낡은 시설, 몇 개 없는 테이블. 그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스쳤다. 주기로 한 돈은 곧 마련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하늘은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카운터 쪽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3명의 남자. 주동자는 황철. 무기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협을 가할 의도는 명백함. 아버지는 그들에게 빚을 졌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전형적인 불법 채권 추심의 시작이었다. 시간?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아나? 황철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옆에 있던 마른 남자가 거들었다. 실장님, 이 영감님이랑 길게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시죠. 껌을 씹던 남자는 빈 테이블의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나뒹굴었다. 아버지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하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그녀의 등장은 세 남자의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황철은 위아래로 하늘을 훑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오호, 이건 누구셔? 사장님, 숨겨둔 딸이라도 있었나? 저는 이 가게 딸입니다. 아버지께 볼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기세가 무의식 중에 배어나온 탓이었다. 황철은 잠시 그녀의 기에 눌린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딸? 아이고, 효년하셨네. 근데 이건 애들 소꿉 장난이 아니야. 어른들 돈 문제라고. 예쁜 아가씨는 빠져있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 하늘은 반사적으로 몸을 살짝 비틀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움직임에 황철의 손이 허공에서 멋쩍게 멈칫했다. 어쭈? 황철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하늘을 노려보았다. 아버지, 저분들께 얼마를 빚지셨어요? 하늘은 황철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직접 물었다. 그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강만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하느라, 그건 내가 알 거 없다.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얼마죠? 아버지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하늘은 다시 황철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희 아버지가 진 빚, 정확한 원금과 이자 내역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당신들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추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도 증명해야 할 겁니다. 하늘의 논리정연한 말에 조폭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늘 힘과 협박으로 상대를 굴복시켜 왔기에 이런 식의 대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뭐야, 인연이? 마른 남자가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황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어린 여자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나불거려. 법? 우리가 법이야, 이 동네에선. 황철은 고함을 지르며 옆에 있던 수조를 발로 찼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수조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물이 새어나와 바닥을 적셨고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놀라 펄떡였다. 아버지! 하늘은 놀라 소리쳤다. 저 수조는 아버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강만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새어나오는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이제 말이 좀 통하려나? 좋게 말할 때 돈 내놔. 아니면 이 가게 오늘 쑥대밭 되는 거야. 알았어? 황철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파괴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주방 입구 위에 고요히 걸려있는 낡은 나무 간판에 멈췄다. 황철의 시선이 머문 곳을 따라간 하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방 입구 위에 걸린 하늘수산 나무 간판. 어머니의 숨결이 깃든 아버지의 자부심이 담긴 이 작은 가게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이쿠, 저건 또 뭐야? 웬 낡아빠진 나무 판때기. 황철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간판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더러운 손가락이 정성스럽게 새겨진 하늘이라는 글자를 더듬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신성한 제단에 흙발로 올라선 것과 같은 불경함 그 자체였다. 사장님, 빚 갚을 돈은 없고 이런 거나 붙여놓고 감성팔이라도 하는 거야? 응? 그의 말에 뒤따르던 두 명의 조폭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강만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급하게 외쳤다. 그것만은 안 되네. 제발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꼿꼿한 허리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처절한 모습에 하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오호, 이거 아주 소중한 건가 보네. 황철은 강만수의 반응에 더욱 흥미를 느낀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물어뜯고 즐기는데 익숙한 자였다. 건드리지 마. 하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까지의 침착함과는 다른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경고였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훈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순도 높은 위압감이었다. 황철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되받아쳤다. 뭐? 이 계집애가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내가 이걸 건드리면 어쩔 건데? 그는 보란듯이 간판을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오래된 나무가 그의 악력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안 돼. 제발. 강만수가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마른 조폭이 거칠게 밀쳐냈다. 아버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광경을 본 하늘의 눈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이 개자식들이. 황철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간판에 힘을 주었다. 쨍그랑. 아니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쩍. 오래된 나무가 버티지 못하고 메마른 비명을 지르며 두 동강 나는 소리였다. 어머니의 손글씨 하늘과 수산이 새겨진 부분이 흉하게 갈라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무 조각들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힘없이 흩어졌다.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이 횟집 안을 지배했다. 깨진 수조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소리, 껌 씹는 소리,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만이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휘발되고 난 뒤의 절대적인 무의 상태였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눈은 더 이상 황철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야에 그는 제거해야 할 표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무력화시키는 과정. 지금 그녀의 몸과 마음은 그 전투 프로토콜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황철은 하늘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방금 전까지 앙칼지게 대들던 어린 계집애가 아니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에 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뭐야, 저 눈빛은. 그가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하늘이 움직였다. 그것은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먹잇감을 향해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왜곡되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바닥에 흩어진 어머니의 추억. 그 깨어진 나무결 하나하나가 하늘의 세포를 깨우고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해방시켰다. 연안부두의 작은 횟집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하늘의 첫 번째 움직임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 조각을 향해 몸을 숙이는 듯 하다가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목표는 가장 가까이 있던 껌을 씹던 조폭이었다. 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하늘을 보고 있다가 자신의 턱에 가해진 지독한 충격에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하늘의 팔꿈치가 정확하게 그의 급소를 가격한 결과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맥없이 쓰러졌다. 이 미친년이. 상황을 파악한 마른 조폭이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하늘은 그의 공격 범위 안으로 파고들어 그의 팔을 잡아 그대로 어깨를 탈골시켰다. 으악!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남자는 바닥을 뒹굴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황철뿐이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잠시 얼어붙어 있었다. 저것은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급소를 향한 정확하고 무자비한 공격. 저것은 사람을 해치는 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자의 기술이었다. 너 정체가 뭐야? 황철은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급하게 허리춤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들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섬뜩한 빛을 뿜었다. 하늘아, 위험해. 주저앉아 있던 강만수가 경악하며 외쳤다. 그러나 하늘의 눈빛은 칼날을 보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빛날 뿐이었다. 황철은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공포심이 그의 공격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늘은 침착하게 그의 움직임을 읽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의 다음 동작, 근육의 미세한 떨림, 호흡까지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공격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칼날을 향해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황철이 휘두른 칼이 하늘의 팔뚝을 스치며 붉은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손목 관절을 꺾고 팔꿈치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복부를 지시기는 동작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다. 황철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바닥에 쨍 하는 소리를 내며 굴렀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문 채 쓰러졌다. 불과 1분 남짓. 험악한 풍채를 자랑하던 3명의 조폭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다. 횟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찢어진 티셔츠 소매 아래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흩어진 부서진 간판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분노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고 시린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하하늘아, 너 대체. 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본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연약하기만 한 줄 알았던 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저토록 무섭고 압도적인 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늘은 천천히 아버지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살기는 사라지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어린아이의 얼굴이 드러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 부서진 나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모았다. 뾰족한 파편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흔적, 가족의 역사가 담긴 조각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듯 필사적이었다. 그때 횟집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소란을 듣고 신고한 모양이었다. 곧 경찰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하늘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정당방위였지만 과잉 대응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인에게, 그것도 이렇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유품을,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은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강만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딸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괜찮다, 하늘아. 아빠가 다 책임질게. 내가 한 일은 아무 잘못 없어.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아버지는 딸을 굳게 안아주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횟집 안에서 부녀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다가올 또 다른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이내 횟집 앞을 가득 메웠다. 푸르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어지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안에 무슨 일입니까? 다급한 외침과 함께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남자들과 엉망이 된 가게 내부, 그리고 피를 흘리며 서 있는 하늘과 강만수를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젊은 순경이 당황하며 물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은 누가 봐도 심각한 폭력 사건의 결과물이었다. 강만수는 딸을 등 뒤로 감추며 앞으로 나섰다. 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막으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딸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나이든 경관의 예리한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건장한 남자 셋을 연로한 주인이 혼자서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강만수 뒤에 선 하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단단한 체격과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 팔에서 흐르는 피.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하늘과 강만수는 연안부두 근처 지구대로, 쓰러진 조폭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거쳐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하늘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항구의 야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지에 집중해야 했다.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그들을 인천 서부경찰서 강력팀으로 인계했다. 늦은 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가 상처 입은 팔을 시리게 했다. 곧 듬직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형사 한 명이 들어왔다. 그의 책상 명패에는 강력 3팀장 최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만수 씨, 그리고 따님 되시는 강하늘 씨. 사건 경위는 대충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군요. 최 반장은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박감이 있었다. 병원에 있는 그 친구들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황철이라는 놈은 갈비뼈가 3대나 부러졌고 나머지도 중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강만수 씨 혼자서 한 일은 아닐 테고. 최 반장의 시선이 하늘에게 고정되었다. 하늘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가 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최 반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가씨가요? 저 덩치들을 혼자서?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희 아버지를 위협하고 가게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유품까지 부쉈습니다. 하늘은 부서진 나무 간판 조각들을 품에서 꺼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최 반장은 잠시 간판 조각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하늘을 유심히 살폈다. 보통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운동이라도 좀 배우셨나? 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그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다만 제 자신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황철 일당의 신원 조회 파일을 펼쳐 보였다. 황철, 박용태, 김상두 이놈들, 인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청룡파의 행동대원들입니다. 주로 항만 구역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사채 놀이를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걸로 유명하죠. 아주 질이 나쁜 놈들입니다. 최 반장의 말에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라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었던 것이다.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다. 저희 아버지도 그들에게 돈을. 아마 그럴 겁니다. 청룡파는 처음에는 적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붙여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빚을 못 갚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가게를 빼앗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하지만 다들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 반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저희도 청룡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놈들이 워낙 교묘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의 눈빛이 빛났다. 강하늘 씨. 이번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강하늘 씨와 아버님께서 청룡파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협박과 불법 추심 행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저 거머리 같은 놈들을 뿌리 뽑을 수도 있습니다. 최 반장은 하늘에게 단순한 피의자가 아닌 협력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연안부두 상인들을 올가매고 있던 거대한 조직. 하늘은 이제 자신과 아버지의 문제가 아닌 더 큰 싸움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설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최 반장은 청룡파의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당분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밤새 겪은 일로 지쳐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한 표정이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무거웠다. 거대한 범죄 조직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링 위에서의 싸움과는 달랐다. 규칙도 심판도 없는 비열하고 잔인한 전쟁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가가 완전히 끝났음을, 그리고 군복을 입지 않은 또 다른 전장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다음 날 하늘 수사는 문을 열지 못했다. 밤사이 벌어진 난동으로 가게 내부는 처참했고 강만수의 몸과 마음도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은 묵묵히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엎어진 테이블을 바로 세웠다. 아버지는 망가진 수조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문은 항구의 바람보다 빨랐다. 아침 일찍부터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쑥대밭이 된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다. 어이구, 강 사장네 가게가 아주 박살이 났네 그려. 그 청룡파 놈들 짓이 틀림없어. 아주 독한 놈들이야.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강 사장네 따님이 그놈들을 아주 작사를 냈다던데.
그게 정말이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함께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늘과 눈이 마주친 상인들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그들에게 청룡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들과 엮인 하늘수산 역시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아버지에게 잠시 쉬시라고 하고 혼자 가게를 나섰다. 최 반장의 말처럼 청룡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더 많은 증언과 증거가 필요했다. 경찰의 수사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어시장 구석 낡은 건어물 가게로 향했다. 그곳은 월미댁이라 불리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월미댁은 하늘의 어머니와 젊은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낸 사이였고 하늘 역시 어릴 적부터 그녀를 친할머니처럼 따랐다. 할머니, 저 하늘이에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멸치와 오징어 냄새가 물씬 풍겼다. 월미댁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하늘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어머나, 하늘이 아니여. 이게 얼마만이냐? 월미댁은 반가워하며 하늘의 손을 잡았지만 이내 하늘수산에서 벌어진 일을 들었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얘야, 밤에 큰일이 있었다면서? 몸은 괜찮은 것이냐? 내 아비는? 저희는 괜찮아요, 할머니.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청룡파라는 사람들,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다른 분들도 그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고 계시죠? 그녀의 질문에 월미댁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얘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할머니, 괜찮아요.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그놈들을 혼내줄 수 있어요. 월미댁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이내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오죽하겠냐? 저 건너편 횟집 김서방은 가게 확장한다고 저놈들한테 돈 빌렸다가 빚이 몇 배로 불어서 결국 가게 뺏기고 야반도주했어. 채소 가게 박씨 아줌마는 달마다 보호비인지 뭔지를 안 줬다고 아들이 길에서 두들겨 맞기도 했고 다들 쉬쉬해서 그렇지 안 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청룡파는 거미줄처럼 시장 전체를 올가매고 있었다. 모두가 피해자였지만 보복이 두려워 누구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 돈거래 말고 다른 불법적인 일은 안 하나요? 예를 들면 밀수 같은 거요. 하늘은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항구를 기반으로 한 조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월미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큰일까지는 모르겠다. 다만 밤늦게 이부두 쪽 낡은 창고로 그놈들이 탄 차들이 드나드는 걸 봤다는 사람은 있더구나. 거기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이부두의 낡은 창고. 하늘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월미댁과의 대화를 마친 하늘은 시장을 돌며 다른 상인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청룡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질색하며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두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이웃 상인이 슬그머니 다가와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쪽지에는 밤 11시 이부두 어으삼 창고라고 적혀 있었다. 월미댁이 말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익명의 제보. 두려움 속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누군가의 작은 용기였다. 하늘은 쪽지를 꽉 쥐었다. 혼자서 행동하는 것은 위험했다. 최 반장에게 알리고 경찰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정석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만약 오늘 밤 그 창고에서 무언가 벌어진다면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었다. 적진에 대한 정찰 및 정보 수집.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밤 10시 30분. 하늘은 아버지 몰래 조용히 집을 나섰다.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자신의 기척을 숨기며 짙은 바다 안개가 깔린 이부두를 향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항구의 속삭임이 그녀를 위험한 진실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었다. 인천항 이부두는 일부두의 활기와는 대조적으로 낡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래된 창고 건물들이 거대한 유령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찢어진 천막을 흔드는 소리가 음산하게 울렸다. 하늘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어으삼 창고 근처의 컨테이너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피자 아니나 다를까 창고 주변에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낮에 봤던 황철의 부하 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밖으로 나왔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하늘은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그의 입모양과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조합해 대화 내용을 파악하려 애썼다. 예, 형님. 물건은 방금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내일 아침 배로 바로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집애랑 늙은이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냥 두라고요? 아, 회장님 생각이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형님. 물건, 아침 배, 그리고 회장님. 하늘의 머릿속에서 정보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사채 수준이 아니었다. 밀수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존재는 청룡파의 최상층부를 의미했다. 하늘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무음으로 설정한 뒤 망원 기능을 이용해 창고 주변과 차량 번호판을 촬영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창고 내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해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창고 건물을 따라 조용히 이동하며 침투할 만한 경로를 찾았다. 창고의 뒷부분 낡은 환풍구가 눈에 들어왔다. 크기는 작았지만 그녀의 유연한 몸이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늘은 벽을 타고 올라가 소리 없이 환풍구 덮개를 제거했다. 환풍구를 통해 내려다본 창고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다. 수십 개의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조폭 몇몇이 분주하게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총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손질하고 있었다. 총기 밀매. 하늘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였다. 하늘은 스마트폰으로 그 광경을 조용히 녹화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한 조폭이 하늘이 숨어있는 환풍구 쪽을 정확히 가리켰다. 그림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한 모양이었다. 순식간에 모든 조폭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젠장! 하늘은 즉시 몸을 날려 창고 지붕으로 피했다. 아래에서는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거기 서 이 새끼야. 지붕으로 도망쳤다. 잡아. 총성이 울렸다. 탕, 탕. 총알이 그녀의 발밑을 스치며 시멘트 파편을 튀겼다. 실탄이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늘은 지붕 위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체력과 민첩성이 아니었다면 벌써 총에 맞았을 것이다. 그녀는 옆 창고 건물로 몸을 날려 착지한 뒤 쉴 틈 없이 부두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는 조폭들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컨테이너 미로를 이용해 그들을 따돌리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간신히 추격을 뿌리치고 약속된 장소에서 최 반장을 만났을 때 하늘의 온몸은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방금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최 반장에게 넘겼다. 총기 밀매였습니다. 실탄도 발사했고요. 영상을 확인한 최 반장의 얼굴은 전례 없이 굳어졌다. 이런 미친놈들 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군.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강하늘 씨,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신변이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저희가 안전가옥을 마련해 줄 테니 당분간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나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게는 아직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최 반장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하늘의 예상대로 청룡의 이빨은 하늘수산을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어설픈 폭력이 아니었다. 아침 일찍 구청과 소방서, 위생과에서 합동 단속반이라며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가게의 위생 상태, 소방시설,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샅샅이 뒤지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명백한 보복성 표적 단속이었다. 청룡파가 지역 공무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가게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거액의 과태료까지 부과되었다. 강만수는 평생을 바친 가게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하자 망연자실했다. 이것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교묘한 공격이었다. 법과 제도를 이용해 사람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파멸시키는 방식. 하늘은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수집한 증거가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아버지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 청룡의 진짜 이빨은 폭력이 아니라 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 권력이었다.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붉은 딱지가 하늘수산의 유리문에 나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었다. 아버지 강만수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멍하니 가게만 바라보았다. 평생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늘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행동이 결국 아버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최 반장은 곧 경찰이 청룡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하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머리를 직접 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청룡파의 회장이라는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최 반장을 통해 얻은 이름은 양동식. 인천 지역에서 건설사와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했고 그 부를 바탕으로 정관계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룡파라는 폭력 조직을 거느리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 하늘은 양동식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 동안 잠복에 들어갔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위장술과 추적 기술을 총동원했다. 때로는 청소부로 때로는 배달원으로 위장하며 그의 회사와 자택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매주 금요일 밤 송도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은밀한 파티를 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파티에는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 청룡파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인다고 했다. 그곳이 바로 청룡의 심장부였다. 금요일 밤 하늘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목표는 파티에 잠입하여 양동식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즉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나 거래 장부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실패하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그녀는 파티에 출장 연회업체 직원으로 위장했다. 어두운 색의 유니폼과 모자는 그녀의 얼굴을 가려주기에 충분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별장 내부에 들어서는데 성공한 하늘은 연회 시중을 드는 척하며 내부 구조와 참석자들을 빠르게 파악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웃고 떠들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뇌물과 이권 개입에 대한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하늘은 목표를 양동식의 개인 서재로 잡았다. 그곳에 중요한 서류나 금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복도를 순찰하는 경호원들의 동선과 CCTV의 사각지대를 계산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침내 서재 문 앞에 도착한 하늘은 준비해온 도구로 순식간에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서재 내부는 고풍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장식품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책상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책상 밑 비밀 공간에서 그녀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장부와 USB 메모리였다. 장부에는 청룡파의 자금 흐름과 유력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하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돌아보자 그곳에는 양동식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황철이 붕대를 감은 채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잠입이 발각된 것이다. 내년이었구나. 내 창고를 뒤지고 내 새끼들을 작살낸 게. 양동식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했다는 듯 웃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만 나갈 땐 내 발로 나가진 못할 거다.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하늘을 포위했다. 탈출구는 없었다. 하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안고 책상을 박차고 뛰어올라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와장창. 유리창이 깨지며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던져졌다. 2층 높이였지만 그녀는 수없이 반복했던 고지대 낙법 훈련을 통해 안전하게 착지했다. 전연 잡아. 양동식의 고함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하늘은 별장의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의 손에는 청룡의 영린,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증거가 들려 있었다. 이것만 최 반장에게 전달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피맛이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어둠 속을 질주했다. 별장에서의 필사적인 탈출은 하늘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였다. 총알이 빗발치는 정원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경로를 따라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온몸은 유리 파편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품에 안은 장부와 USB만은 목숨처럼 지켜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최 반장은 그녀의 처참한 몰골에 말을 잃었다. 강하늘 씨 대체 무슨 무모한 짓을. 그는 화를 내면서도 다급하게 그녀의 상처를 살폈다. 증거입니다. 하늘은 짧게 말하며 장부와 USB를 건넸다. 양동식의 비자금 장부와 총기 밀매, 뇌물 거래 내역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청룡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인한 최 반장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소탕을 넘어 지역 사회의 부패한 커넥션을 통째로 도려낼 수 있는 스모킹건이었다. 그는 즉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직보했고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대규모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심판의 그물이 마침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작전명은 서해의 별. 하늘이 가져온 결정적인 정보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작전 당일 새벽 인천지방경찰청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경찰 특공대 SWAT와 강력계 형사들, 검찰 수사관들까지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작전의 목표는 청룡파의 핵심 거점 동시 급습. 양동식의 별장과 본사, 이부두의 밀거래 창고, 그리고 조직원들의 합숙소까지 그들의 모든 돈과 힘의 원천을 단번에 차단하는 것이었다. 하늘은 수사본부 상황실에서 작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양동식 별장의 내부 구조와 경호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작전에 기여했다. 비록 현장에 직접 나설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곳의 대원들과 함께 뛰고 있었다. 작전 개시. 청장의 명령과 함께 모든 팀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 팀의 바디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양동식의 별장. 경찰 특공대가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진입했다. 하늘이 알려준 CCTV 사각지대와 경호원 교대 시간을 이용해 그들은 순식간에 내부로 침투했다. 잠에 취해 있던 경호원들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특공대원들이 침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양동식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이부두 창고. 해양경찰과 공조한 경찰 병력이 사방을 포위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 조직원들이 총기를 발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현장에서 다량의 밀수 총기와 마약이 발견되었다. 황철을 비롯한 청룡파의 핵심 간부들 역시 각자의 은신처에서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거대했던 범죄 조직은 단 몇 시간 만에 거미줄처럼 엮인 그물에 걸려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상황실에서는 작전 성공을 알리는 보고가 빗발쳤고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최 반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하늘 씨가 해냈습니다. 당신이 이 도시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낸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팀장님. 하늘은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청룡파 일당의 검거 소식은 지역 뉴스를 대대적으로 장식했다. 그들과 유착 관계에 있던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하늘 수산에 내려졌던 부당한 영업 정지 처분도 즉각 철회되었다.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상인들은 더 이상 청룡파의 협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하늘수산 부녀를 영웅처럼 대했다. 강만수는 어색해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터였다. 청룡파가 와해되고 연안부두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상인들을 괴롭히는 험악한 그림자는 없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꽃이 피었다. 하늘수산 역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강만수는 신이 나서 매일 신선한 횟감을 들여왔고 손님들은 보답이라도 하듯 가게를 가득 메워주었다. 하늘에 길었던 휴가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오후 하늘과 아버지는 가게 한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목공소에서 찾아온 새하얀 나무판이 놓여 있었다. 부서진 간판을 대신할 새로운 간판을 직접 만들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조각칼을 들고 나무를 다듬었다. 이거 영 내 엄마 솜씨를 따라가려면 멀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하늘은 그런 아버지를 도와 나무 표면을 부드럽게 사포질했다. 사각사각 나무가 갈리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버지, 하늘은 제가 새길게요.
하늘은 조각칼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름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다시 세우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섬세했다. 그것은 더 이상 적을 향한 기술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술이었다. 며칠에 걸쳐 부녀는 마침내 새로운 하늘수산 간판을 완성했다.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진 않았지만 그 어떤 명장의 작품보다도 따뜻하고 정겨운 간판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다리에 올라 각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새 간판을 내걸었다. 햇살을 받은 간판이 환하게 빛났다. 복귀 전날 밤 하늘은 홀로 부두를 거닐었다. 밤바다는 고요했고 수평선 너머로 어선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이번 휴가를 통해 많은 것을 겪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께서 쥐어주신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젊은 시절 하늘수산 간판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사진이었다. 어머니의 온기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하늘수산의 간판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시 훈련장의 흙먼지와 땀 냄새 가득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서해의 푸른 바다와 그 바다를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할 것이었다. 그녀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자 아버지를 지키는 딸이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별처럼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빛날 것이다. 버스는 서서히 속력을 높여 새로운 전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서해의 별은 이제 자신의 하늘로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